날이 밝아도 쉽게 잊혀지지 않는 악몽이 있습니다. 그런 게 보면 나도 그때 겁나서 겁나가지고 진짜 나는 설마 그러고 무시 올 줄은 몰랐어 나도. 나는 이거 생각하니까 또 잠도 안 하는데 떠서 안 하는데 콧대에서 잠을 자거든요. 가장 먼저 이상한 낌새를 느낀 건 택시 회사의 영업부장이었습니다. 그에게 걸려온 전화 때문이었는데요.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울면서요? 미안하다고 부장님 죄송해요. 지난 1월 23일 밤 10시 44분 울음 섞인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온 사람은 택시기사 정 씨였습니다. 내일 만나서 얘기하자. 이렇게 그랬죠. 자, 회사에서 몸에 불 붙여고 이제 죽을란다고 다 그래요. 믿기 힘든 충격적인 선언과 함께 통화가 끊겼답니다. 그리고 그 시각 회사의 주차장에서 심상찮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차장 CCTV 속에 담긴 그날 밤은 참혹했습니다. 캄캄한 주차장에 우두커니 서 있는 한 남자, 바로 전화를 걸어왔다던 택시기사 정 씨입니다. 그런데 회사에 남아있던 직원 하나가 놀라서 달려왔을 때 이미 정 씨는 불길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채 5분도 안 돼 불은 껐지만 분신을 시도한 정 씨는 병원으로 이송된 다음 날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분신을 기도하기 직전 그가 남긴 이상한 말. 실제로 정 씨가 몰던 택시 뒷좌석에서 다량의 혈흔이 발견됐습니다. 택시 안의 핏자국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분신 장소 현장에 갔더니 그 아버지가 계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강의 형사 팀장을 했더니 저 좀 봅시다 그래요. 나주에서 이렇게 아들을 뒤따라 왔는데 아들이 아무래도 사람을 죽인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말에 따르면 사건 당일 정 씨가 나주에 있는 할머니 댁을 찾아왔답니다. 말없이 삽을 들고 나갔다 다시 돌아온 정 씨가 할머니에게 아버지를 불러달라고 부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한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바로 자신이 여자를 살해한 후 묻었다는 것이었는데요. 사체를 묻으려고 피포장으로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예. 산으로 들어갔으니까 피포장 도장이 틈틈이 이제 촬영되는 거. 그거 가지고 그걸로 장소를 추정해서 이제 최초 발생지부터 잘 하셔서 찾게 된 거죠. 경찰은 우선 택시의 블랙박스로 정 씨의 행적을 추적했습니다. 할머니 집에서 삽을 가져간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이 오후 4시경. 택시는 농로를 가로질러 산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굽이진 비포장길을 달리던 차량이 4시 30분경 저수지 옆에 멈춰선 뒤 약 1시간 40분가량 그곳에 머물렀는데요. 만약 정 씨가 누군가를 살해하고 유기했다면 이곳일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였습니다. 분신 사건이 발생한 다음 날 경찰의 대대적인 수색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풀숲에서 피 묻은 헝겊 조각과 피해 여성의 것으로 보이는 손가방, 휴대전화 등이 차례로 발견됐고 수색 6시간 만인 오후 2시경 암매장된 시신 한 구가 수습됐습니다. 그대로 묻었다니까 그대로. 신발 부츠도 그대로 신고 하얀 면바지도 그대로 착용한 상태로. 사망한 여성의 신원은 49세 유모 씨로 확인됐습니다. 유 여인의 시신에서 사인으로 볼 수 있는 상처는 딱 하나였습니다. 영동맥 절창이 한 가다 출혈. 흉기는 뭘로 나왔어요? 낚시용 헤카리.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 사망한 사건. 진실을 아는 건 정 씨의 택시뿐인 셈입니다. 택시가 광주를 떠나 나주의 저수지에 도착할 때까지 그 길 어디에서 비극이 시작된 것일까요? 택시기사 정 씨와 살해당한 유 여인의 마지막 모습이 목격된 건 광주의 한 식당이었습니다. 점심 때 같이 다른 손님들하고 같이 들어와서 잘 모르겠는데 1시쯤에 나왔을까? 싸우지는 않고 그냥 웃고 얘기하고 막 그랬었는데 분위기는 괜찮았는데. 점심시간 식당을 찾은 정 씨와 유 여인은 해물탕을 안주 삼아 술을 마셨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마신 소주가 무려 4병. 하지만 이상한 낌새는 전혀 없었답니다. 함께 택시를 타고 떠났다는 정 씨와 유 여인이 향한 곳은 대체 어디였을까요? 주행과 정차 정보가 기록되는 택시의 운행 기록계에는 단서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움직이는 게 한 10여 분 이상. 그 뒤에
한 20분 갭이 있었던 것 같고 그 뒤로 이제 이렇게 움직였죠. 차가 계속 움직여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산도 가고. 정 씨와 유 여인이 식당을 나간 시각은 2시 40분경. 식당을 출발한 차량은 약 10분간 달리다가 다시 멈춰섭니다. 위치 표시가 되지 않아 알 수 없지만 10분간의 이동 시간을 고려하면 대략 광주시 외곽입니다. 택시는 이곳에서 약 20분간 정차한 후 곧장 나주의 저수지로 향했습니다. 경찰은 택시가 20분간 정차했던 이때 살인이 일어났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점심 술자리를 가진 직후에 벌어진 살인. 과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일반적인 항상 개인적이죠. 납치용 핵화를 갖다 준비했다는 것은 무엇을 구입을 했다 이런 말 아닙니까? 사건 발생 이틀 후 피의자 정 씨의 유품을 가져가려고 경찰서를 찾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정 씨가 생전에 범행 사실을 털어놨던 아버지였습니다. 정말 냄새 나니까 차 트렁크에다 싣었어요. 살인을 하게 된 동기나 분신을 한 이유에 대해 정 씨는 어떤 단서도 남기지 않은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혹시 가족에게 남긴 말은 없었을까요? 잠깐만 좀 말씀해주세요. 살인 고백을 들은 아버지는 정 씨에게 자수를 권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의욕만 남긴 채 목숨을 끊은 아들 앞에서 남은 가족들이 감당해야 할 마음의 짐은 무거워 보였습니다. 살인의 동기라 이런 게 지금 당사자가 죽어버렸는데 추정을 뿐이지 어떻게 이렇게 확인된 게 없는데 그걸 얘기해 주라는 것은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는 회사 영업부장과의 마지막 통화에서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좀 죄송해요 하면서 그냥 이렇게 고해상사 하듯이 약간 좀 이렇게 주기적인 게 꼭 말하고 싶은 것처럼 아니, 무슨 일이 있었다 그러더라고. 오늘 하도 열받아서 무슨 일이죠. 사건이 벌어진 직후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했던 것도 바로 택시기사 정 씨와 살해된 유 여인의 관계였습니다. 숨진 유 여인은 광주 인근 시골 마을에서 작은 술집을 운영해 왔는데요. 유 여인이 떠난 가게를 지키고 있는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유 여인의 남편이라 말합니다. 지금 와서 그걸 해봤자 뭐 더웠습니까? 왜 사람도 소문도 안 좋게 났고 그러는데. 우리를 보자 소문에 대한 억울함부터 털어놓는 남편 김 씨. 이 여행 관계라면은 한 번이나 와서 안 돌아오거나 또 장기간 여기를 몇 시간이나 빈다고 내가 이해를 해요. 근데 그렇게 경찰 출신이 그렇게 몰았다는 것이 내가 나도. 그렇다면 정 씨와 유 여인의 마지막 만남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남녀 사이란 잘 모르죠. 우리가 부부는 아니잖아요. 거의 존댓말도 쓰고 그러던데. 우리가 생각하기 그잖아요. 같이 왔으면 앞좌석에 타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여자는 뒤에 타고 남자는 앞에 타서 이상하다고 했어요. 애정 문제가 아니라면 유 여인과 어떤 문제가 얽혀 있었던 걸까요? 한 두 군데 있어요, 두 군데. 그런데 신용 불량자로서 상당히 돈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다. 그런 부분만 나와요. 그게 남자가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좀 채무 관계로 그러지 않았나 그런 추정만 할 뿐이에요. 수사 초기 경찰은 정 씨가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10년 전 사업 실패 이후 신용 불량자가 됐다는 정 씨. 최근까지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조금 산업금 같은 것이 제때 안 들어오고 그런 거 있었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살해당한 유 여인도 정 씨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 중 하나였을까요? 그 여자가 나 아는 후배 멋이마 그 말에 의하면은 술 안 먹으면 욕을 안 한디. 예를 들어 돈 예를 들어 몇십만 원 빌려갖고 준 날짜에 안 주면 막 그렇게 욕을 한다고 막. 그 사람이 그 자존심 좀 있어. 이렇게 남한테 이렇게 듣기 싫은 소리를 안 들으려고 해도 막 그럼 남녀간에 두 사람이 뭔가 자존심 상하게 있다든지. 그런데 숨진 유 여인의 남편은 그것이 경찰의 추측일 뿐 사실이 아닐 거라고 말합니다. 나한테 누구 빌려다고 하는 건 다 해요. 빌려주면 기록하는 습관이 있고 그러니까. 유 여인이 택시기사 정 씨에게 돈을 빌려준 기록이 없을 뿐더러 그리 친하지도 않았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정 씨에게 다른 여인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한 달 정도 되었어요. 그렇게 땄다는가. 그 택시기사 다른 여자가 와요. 택시기사 다 꼭 그 여자가 계속 같이 다니거든요. 같이 날마다 붙어 다녀. 부부가 정 씨를 알게 된 건 사건 발생 한 달 전이었습니다. 유 여인이 운영하던 술집에 정 씨가 찾아왔답니다. 정 씨의 곁에는 한 여자가 있었는데 바로 이웃 마을에 살며 동생처럼 지내던 문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의 눈엔 이 문 여인과 정 씨가 예사롭지 않은 사이로 보였다는데요. 그날 이후 정 씨는 문 여인과 함께 자주 유 여인의 술집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어쩌면 문 여인이 이 모든 의혹을 푸는 열쇠를 갖고 있을지 모릅니다. 수소문 끝에 찾아간 문 여인의 집에는 한 남자가 있었는데요. 문 여인에 대해 묻자 남자의 얼굴이 어두워집니다. 경찰서에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막 만나게 됐고 그런 사정들을 그 형사한테 상세하게 얘기를 해줘라. 그래서 버스 한 대까지 태워다주고 왔는데 경찰서에 또 전화가 와요. 네. 그래갖고 어찌 그러십니까? 하니까 안 왔다요. 그동안 좀 있은 게 그때부터 이제 전화 안 받는 거예요. 경찰서를 간다고 나간 문 여인이 사라진 지 벌써 열흘째랍니다. 자기가 뭐 잘못한 게 있은 게 이게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은 나한테 뭐 말 못할 뭔가가 있으니까 그런 것인지. 동네 형수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장도 한번 가보기도 그러고 참 그냥 집에서 그냥 죄인 아닌 죄인이 돼갖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문 여인이 사건과 관련해 뭔가 알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하는 남자. 그런데 그는 문 여인과 어떤 관계인 걸까요? 이렇게 결혼식 아직 한 상태가 아직 좀 생기고 그렇게 보이는 상태인데 헤어졌었어요. 얼마 전에 이제 헤어졌었는데 그 돌아가신 형수 씨하고 형님하고가 불러갖고 화해를 시켜준 거예요. 한 달 전 정 씨와 만났을 당시 문 여인은 동거남과 결별한 상태였답니다. 그런데 사정을 알고 있던 유 여인이 문 여인을 설득했다는 겁니다. 그 바람에 문 여인은 동거남과 화해하고 재결합하게 됐다는데요. 유 여인의 중재로 동거남에게 돌아갔다는 문 여인. 이것이 정 씨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 일이 있은 지 3일 후 정 씨는 유 여인을 살해했습니다. 정 씨의 범행과 마지막 선택을 전문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또 분신이라는 건 상당히 좀 특이한 부분이 있죠. 그 특징적인 것은 뭔가 좀 말하려고 하고 표현하려고 하는, 좀 자기 감정 상태를 죽는 건 좀 표현하려고 하는 어떤 그 심리 상태가 내재되어 있는 방법. 자기가 생각하는 제한된 합리성 내에서 오란 거죠. 그를 마지막으로 치닫게 한 감정은 분노와 억울함이었을 거랍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어떤 관계에서 비롯됐을 겁니다. 제3자의 개입 부분은 없는 것 같고, 대신에 이제 그거를 그렇게 하도록 상황을 설정해준 사람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다고, 지금 드러나진 않았지만은 그걸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이 지금 점적한 분야일 것 같아요. 분명히 이건 배제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하나의 사건에 얽혀있는 세 사람. 그중 두 사람이 목숨을 잃었고 진실을 아는 또 한 사람은 모습을 감췄습니다. 그리고 빈자리엔 의혹만 쌓여갑니다. 그날 끝내 파국으로 달려간 택시. 아무도 짐작 못한 그 길을 택시기사 정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 씨가 몰랐던 것이 있습니다. 타인의 인생을 분노로 짓밟는 것은 무엇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걸 말입니다.